감염내과 조교수 발령받은 게 2009년이었거든요. 2009년에 신종플루 생겼었고, 레지던트 4년차 때 사스가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긴급구호대로 파견 나갔던 게 이제 2015년 1월, 그 다음에 5월 달에 메르스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19니까. 그럼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까지 예, 아주 다 예.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또 델타를 지나서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오미크론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벌써 뭐 미국이랑 유럽은 대세로 자리 잡았으니까 그만큼에는 우리가 아직도 생각보다 이런 감염병 재난에 있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변할 때 거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들이 인간이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매번 낙관주의자들이 뭐 백신 나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뭔가 정부치료제가 나오면 해결될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상황이 계속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나와도 뭔가의 한계가 느껴지고 대응의 방향이 바뀌어질 뿐이지 유행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겸손하게 만드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등장하면서는 사람들의 인식도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같이 살아야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백신 개발이 좀 빨라지면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이 작년 1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특히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랑 영국에서 백신 접종 60% 넘어가면서 이제 유행이 확 떨어지는 걸 보면서 백신에 의한 낙관주의가 나왔었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진 게 델타 변이 나오면서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들이었고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말이 되게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딱 단서가 딱 하나 그거였거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이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델타 변이가 7, 8월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나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미크론 나왔단 말이에요. 오미크론 변이 딱 나올 때 저는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 바이러스랑 계속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거고 일상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을 이제는 잊어야 되는 상황들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체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뭐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에 의해서 축소되어 있는 만남들, 축소되어 있는 회의 분위기, 해외 여행이라는 건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쩌면 이제 그게 디폴트가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의 삶이 디폴트가 아니라 이제 이 디폴트에서 조금 더 개선되는 수준 정도를 기대해야지 2019년의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너무 많이 뒤집어 놨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영국 그 축구 경기 같은 보면 마스크 벗고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런 걸 보면서 헷갈리더라고요. 저게 지금 현실인가? 또 한편으로 네덜란드 뉴스 보니까 거기는 또 아예 봉쇄령을 내렸더라고요. 같은 이웃 국가인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유럽을 보니까.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상황들이 다르고 의료 체계가 다르잖아요. 영국만 하더라도 확진자도 뭐 4만 명대 그냥 하루에 100명 정도 죽는 수준. 그것도 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냥 일상생활 좀 즐기면서 이 정도 일상생활이면 괜찮은 거지 했는데 여기도 이제 뭐 9만 명, 10만 명 오미크론 때문에 올라가는 거 보면서 다시 또 조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미국도 20만 명 넘게 지금 확진자 나오잖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게 결국에는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 일상에 보면 코스트를 지불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희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기는 없다. 다만 그 희생을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 안에서 묶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희생이 증폭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즉 의료체계가 부담을 느껴서 사망하지도 않아도 될 사람들이 진료를 못 받고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일들은 한계게 하면 안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으로 노출이 되든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돼서 감염돼서 노출되든 간에 한 번은 다 노출이 돼야 그래야 바이러스가 나한테 처음 침범하는 상황이 안 돼야지 중증화가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미접종자에서의 감염이 폭증을 하게 되면 사망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 60만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전 인구의 1% 이제 간신히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미접종자 100만 명 중에서 솔직히 말해 100만 명 중에서 하루에 10,000명씩 언제든 확진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2, 3개월 안에 확진이 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망자 급증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3년간에 걸쳐서 널찍하게 발생을 해버리면 의료체계에 문제가 없으니까 사망자 많이 발생을 안 하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상황 아니면 그 사이에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바꿔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거기 때문에 피해를
분산시키는 전략들을 하는 게 윗코로나의 전략인데,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의 단계를 너무 급격하게 완화시키는,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나서 한 2주 동안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사이 계속 죽었거든요. 지금 아마 4차 유행에서 사망한 환자 전체 수가 1, 2, 3차 합친 것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망자가 늘어나는 부분들, 의료체계의 경직성도 있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 자체를 이제 감당을 못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이런 상황 맞이했었으면 감당 못하더라도 그냥 고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7배 정도 되죠. 한 60만에 70만 명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죽은 꼴이 돼요. 우리는 코로나로 한 5천 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 사망했으면 우리나라는 유지가 됐을까? 정권이 뒤집혔겠죠. 탄핵당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50명, 100명 죽고 중환자 의료체계 문제가 됐을 때 거리두기 다시 강화해야 된다라고 국민 여론이 다시 바뀌었고, 국민들이 지켜주시니까 유행 커브 꺾이기 시작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진 어떤 생명 존중이라는 거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사고나 아니면 유교적인 사고하고도 다른 사고관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버티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국가가 관장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지역적으로 더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대응 능력을 늘리는 것의 핵심은 어떤 것으로 봐야 할까요? 전 세계에 이렇게 구청 옆에 꼭 보건소가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서 뭐 예방접종도 하고, 이번에 재택관리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거에 보건소의 역할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했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어차피 이제 갈수록 유행상이 길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민간하고 보건소가 역할을 나눠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들고, 인력은 또 충분히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에서 5에서 10%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70에서 80% 환자를 봤어요. 근데 이제 중환자 치료 능력은 거의 민간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간에는 중환자에 대해서 니네가 다 봐, 거의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부분을 확 키워놨는데,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들은 또 병원 안에서 매우 극소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역할이 막 이제 가중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것도 이제 코로나와 같은 감염의 일상화와 맞물리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의 코로나 환자 진료에는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이 안에 뭐 여기 저희도 사실 그래서 음악기가 이미, 여기는 호흡기내과 외래니까 음악기 설치돼 있고, 그냥 마스크만 써도 코로나 환자가 왔다가도 이제 격리 안 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상적인 진료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코로나 환자여도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갖출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방향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결국엔 방어가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은데, 결국 백신 관련해서 하여튼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네. 이 코로나 백신이 기타 다른 여타 백신들과 굉장히 뭐 달라서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걸까요? 다르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서 주력으로 썼던 백신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주력으로 사용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사용했던 백신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썼던 플랫폼은 그래도 에볼라나 이런 데 써있긴 썼지만, 에볼라 되게 특정한 상황에서만 유행을 했었으니까 일반인들이 전혀 노출될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mRNA 백신은 코로나19 때 처음으로 상용화 된 백신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1년밖에 안 된 백신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백신 중에서 1년 안에 80억 회가 접종이 이루어진 백신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이미 안전성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된 거거든요. 다만 모든 약도 마찬가지,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이상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 반응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냐고 느끼냐면, 거의 2, 30년에 발생하는 이상 반응 숫자가 1년 안에 다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그중에 중증 이상 반응의 숫자도 10년치가 몰아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 거를 또 언론이 계속 노출을 시키니까 뭔가 이상 반응이 되게 코로나 백신은 많은 것처럼 느끼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백신보다도 매우 안전한 백신이라는 거를 이미 맞아본 숫자만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독감 바이러스 백신만큼은 안전하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거죠. 있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곡점에 이를 때마다 참 어김없이 교회가 등장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교회가 문제가 됐는데,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취약하다라는 거 말고도 방역 관점에서 교회가 바이러스에 좀 취약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회 어느 교회 가나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
그걸 매우 강조되고 예배드리면 점심을 꼭 교회에서 다 같이 얼굴 보면서 막 이렇게 수다 떨면서 밥 먹고 가는 게 문화였던 거였고요. 중고생들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는 여름 수련회였던 거. 그다음에 밤새 기도하는 문화가 어쩌면 가장 권장받고 가장 홀리하고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니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오히려 그걸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던 상황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변모해야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그런 집단이 돼버렸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임들 다 줄이고 온라인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노력을 다 한 거는 다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계속 문제가 됐던 교회들, 지적 성향이 있었던 교회들이 대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데 종교 편향성하고 백신에 대한 이제 거부하고 이상하게 결탁이 되는 그런 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수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안 맞겠다고 하면서 그 성도들도 왜 맞냐라는 은근 그러면 설교하면서 했는데 우리나라 일부 이제 기독교 의사 장로들 몇 분 오히려 막 그런 걸 간증하고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보수적인 종교적 성향이 특히 지금의 정권에 대한 반발감과 뭉쳐오면서 백신 접종을 오히려 낮추게 되는 데까지 작용한 측면들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었던 교회들이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억울할 수는 있거든요. 교회로서의 가치들을 지키시고 교회 내 성도들을 안전하게 돌보던 교회들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한국교회의 아예 본 모습을 제대로 드러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요새는 교회 다니는 게 매우 부끄러워요. 쟤는 크리스찬이라서 참 착하고 생각 바르고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쟤는 완전 꼰대고 말도 안 듣고 정말 이상한 생각하고 이런 거로 되는 사회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합니다. 그게 코로나19에 의해서 훨씬 증폭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그분이 매우 안타깝다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이겨내게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뿐만 아니라 움직였었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 교회들이 뭐 백신 접종에 대해서 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면 모든 성도들한테 예방접종 꼭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섰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교회 안에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아니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성도 중에 힘든 집 치킨 뭐 500마리 사서 뭐 나눠주는 이런 행사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였다면 오히려 교회가 이런 어두운 시대에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교회는 계속 방역이 강화될 때마다 교회 예배 숫자를 제한할 때마다 불만만 토로하는 그런 일종의 무슨 화난 아이 같은 데가 돼버린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거나 대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에 대한 거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 프레임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프레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느냐고 생각하면 사실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사는 거에 집착하다가 큰 그림 교회가 이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그런 조직력 있는 단체라는 부분들을 놓쳐버린 거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었으니까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돕고 해결할 거냐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